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때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 아님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책임을 더 지워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과 유럽연합에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일부 복원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데도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는 되려 공치사에 나서며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역 구도심 상권을 되살리겠다며 5년 동안 300억 원 가까이 썼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놓은 치킨거리 조성 계획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 실태와 대응책을 전문가와 함께 이슈K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지 3년째입니다.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할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던 세입자 김모 씨.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앞으로는 실거주 의사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집주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했다는 1,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들었다면 집주인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주인이 다른 집을 갖고 있는지, 직장이나 학교가 어디인지, 이사 준비를 실제로 했는지, 평소 계약 연장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과 실거주 의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다시 집을 빌려준 게 확인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가리비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수입 규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 있는 저장 창고입니다. 일본산 가리비가 검은 포대에 담겨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과 함께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수출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지난해 일본 전체 가리비 수출액 910억 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 수출이었지만 방류 이후엔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논의하는 강요 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EU 등을 새로운 가리비 수출 시장으로 개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25년 목표액은 656억 엔, 이 가운데 한국 수출은 약 6%인 41억 엔입니다. 特に影響が大きいホタテについて、新たに韓国や EU、それにタイなどへの輸出拡大に重点的に取り組んでいくとしています。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부터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대상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온 방사능 검사를 한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와 함께 8개 현에 속하지 않는
홋카이도 등지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투개표 관리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재도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통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심사 개수 이전 단계에서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보도 가운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 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작업 개표 절차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관위는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오늘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군림하려는 운동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이 전 대표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쓴 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고 자신은 지역구로도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야당이 모레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당 차원 대응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자동 상정되는 모레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쓰고자 한 왕관의 무게를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견뎌내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비공개 조찬 회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민주당 성준후 부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와 주변에 대한 정치 탄압의 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주요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없이 남원 임실 순창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자신을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알린 것은 선거 방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용 부원장의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본부장을 지낸 성 부대변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4개 정당의 청년 정치인과 함께 내년 총선 준비 상황과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전북 지역구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려고 해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진단해봅니다.
내년도 새만금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천억 원 넘게 줄었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모두 복원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 어디로 갔을까요? 조경모 기자입니다. 전북도민과 출향인 4천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개한 지역 민심을 한자리에서 표출한 겁니다. 민주당 역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가 예산안 국회 통과는 없다고 공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전북 도민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새만금 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모두 4,500억 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애초 편성한 예산안보다 무려 2천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기재부가 삭감한 5,100억 원 가운데 3천억 원만 다시 돌려받은 셈인데 내용상으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와 항만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공항 예산을 일부 받아냈지만 인이철도 건설 사업 등은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일부 예산 복원으로 꺼져가는 새만금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공항까지 327억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제 새만금은 정상 궤도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 3천억 원의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발전에 희망은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새만금 예산의 60%만 돌려받고도 만족해야 하는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 도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이 큽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새만금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자신은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부대표이자 군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100% 복원되지 않은 새만금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어 항의를 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의 상처가 곳곳에 남았다며 아쉬움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9조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보다 1,000억 원 넘게 줄었는데요. 정부 예산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한 해 4천 건 안팎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산재 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에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반영돼 병원 설립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연구 용역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첫 시작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여온 지역 중점 사업은 80여 건. 이 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건 절반가량에 그쳤고 확보한 예산도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장 조성,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설립 등 대규모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전라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 올해보다 1,0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린 거와 비교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번 예산 과정에서 아쉬웠고 부족했던 부분은 되짚어보고 개선해서 25년 국가 예산 확보에 더 치밀하게 대응해서 전라북도는 지역 성장을 이끌 대규모 신규 사업을 더 촘촘히 준비하고 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익산역 주변 구도심 상권을 되살리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 채 세금으로 지은 건물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주 기자입니다. 한때 인구 30만 명을 넘기며 호남의 3대 도시로 꼽혔던 익산시. 익산역 앞 거리는 대표적인 번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문 닫은 숙박업체의 분전함은 녹이 슬어 떨어지기 직전이고 간판 글자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랑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있긴 한데 거의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익산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에 지난 5년간 300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하지만 뉴딜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문을 연 청년 공유주방 입점업체 3곳 중 1곳은 1년도 안 돼 폐업했습니다. 특화거리 안에 박물관과 전시공간도 새로 갖췄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익산시가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 조성을 위해 지은 청년 창업공간입니다. 하지만 상담실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에는 언제 왔는지 모를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기존 청년센터 청숙공간이 협소하고 취창업 지원에 한계가 있어 청년시청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도권 IT 업체를 유치하고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가 공실률은 40%대로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백억 원을 쓰고도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익산역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앞선 대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익산시가 새롭게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내놨습니다. 닭 음식점들을 모아서 치킨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사업 내용이 부실한 데다 지원책도 부족해 벌써부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길 기자입니다. 수년간 이뤄진 여러 정책에도 좀처럼 거리가 활기를 찾지 못하자 익산시가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젊음의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 사이 600m 일대에 닭 음식점들을 모아 특화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구도심 치킨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익산시는 닭 요리 특화 거리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식 창업 희망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관 주도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발점이 돼서 민간에서 100% 투자하는 사업까지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창업을 유도하는 게 사업의 핵심인 셈인데 지원책을 들여다보니 지원 금액은 시설비에만 국한돼 있고 이마저도 절반은 창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원하는 점포 수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4곳의 점포로 거리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상인들조차 회의적입니다. 이거 주려면 지금 5개, 5개는 줘야 되고. 한 골목당 5개요? 그렇지. 월세도 보증금도 그런 거 다 내간했는데 그게 과연 여기 그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배달 수요가 많은 업종 특성이 텅 빈 구도심을 다시 채우기 위한 도시 재생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다시 세금만 들이고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군산의 한 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활용하는 시설을 민간 발전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동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유연탄과 목재칩을 태워 전기와 열을 만드는 군산의 한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발전기 5기 가운데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3기는 한 해 1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배출량 일부를 줄였습니다. 발전기 1기 옆에 높은 탑과 복잡한 배관으로 이뤄진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설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연소 후에 나오는 배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포집해서 액화시켜서 발전소 측은 국내 최대 규모인 이 설비를 통해 한 해 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승용차 5만 대가 한 해 동안 내뿜는 양과 같습니다. 한전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뒤 570억 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액체로 만든 액화탄산을 팔고 있고 탄소 배출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드라이아이스 생산용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반도체급 액화탄산 공급을 검토하고 있고. 발전소 측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설비를 운영하면서 기술을 보완한 뒤 다른 발전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이슈 K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KBS 전주방송총국은 지방소멸의 위기와 실태, 대안에 대해서 연중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슈 K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의 실태와 대응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의 인구 감소 그리고 또 소멸 위험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북은 이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14개 시군 모두 다 위험한 상태인지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은 이제 우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전북은 현재 14개 시군 중에서 79%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가 이미 소멸 위험에 처해 있고 그중에서 7곳은 이제 고위험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주, 군산도 지금 위험 주의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 전라북도는 인구 감소 폭이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개선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이 마지노선이라고 불렸던 인구 180만도 이미 무너졌고 2050년이 되면은 149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고령 인구 비율이 24%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같이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곳조차도 이제 위험하다 하시니 좀 걱정이 되는데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는 사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실제 전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요? 예, 전북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이제 지금 지역 소멸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뭐 산업 기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고 또 재정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사회 기반 시설, 문화, 복지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민들의 삶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경험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21년 통계입니다만은 전북적 8개 시군이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는 무려 11곳, 그리고 응급치료 취약지는 8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도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제 대중교통 기반도 지금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서비스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취약 지역 이것도 이제 전라북도의 절반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당정이 주도하고 있는 더 큰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이미 51%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불균형은 이제 지역 소멸뿐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소멸의 위험까지도 가중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죠. 최근 여당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소위 메가시티, 메가서울 정책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사실상 국가 균형 발전의 포기하고 같은 거고 또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도 이제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총선을 앞둔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역행하는 정책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균형 발전 분권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책적 재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총선입니다.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을 보니까 전북은 기존 10개에서 9곳으로 선거구가 축소되는 내용이 중앙선관위 획정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지방 정치권의 약화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죠? 예, 정치 제도적으로 볼 때 지역의 대표성이 중앙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이 사실은 지금의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양원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가의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은 지역 대표자로 구성된 상원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도 지역의 계획을 기초로 해서 이 계획을 반영해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대표 체제가 따로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처럼 열악한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나온 대응책 가운데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잖아요. 이게 과연 정답 혹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지역이 스스로 불균형 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네.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 기회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자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단위 사업을 심사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에 대한 집행률도 기금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6개 시군이 최하위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지자체들이 그 사업 단위 사업을 신청하면서 급하게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 재원은 일회성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이것을 이제 중장기 발전 전략의 시드머니, 즉 그 초기 자금으로 활용해서 미래 발전의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설계돼야 되고 중앙정부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는 이러한 정책 전환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어찌됐든 중장기적인 저출생 대책이나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워야 하는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북특자도가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역할을 하려면 어떤 전략과 제도 개선 지금 준비해야 될까요? 예, 좀 더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가 새로운 발전 양식을 통해서 미래 발전을 열어갈 수 있는 조례의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단기적인 어떤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전북을 미래 산업의 메카로 전환하기 위한 좀 더 담대한 비전 그리고 포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구촌은 지금 기후위기를 놓고 탈탄소 산업 전환으로 대전환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전라북도가 읽고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그린 모빌리티 같은 이런 산업 전략을 전라북도가 전북 특자도에 나아갈 방향 전략으로 삼는다면은 전라북도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변화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정의롭고 인간 중심적인 이런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기도 하죠.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개선책들, 방향들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 정부의 자치와 분권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바뀌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다가오는 미래 세대는 혁신적 발전 역량 그리고 유연성이 굉장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지역이 과감한 권한과 재정적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자기 특성에 맞는 발전을 창조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과감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의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나면서 10명 넘게 다치고 주변 시설물이 크게 파손됐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가스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 폭발 등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식당이 있던 1층짜리 상가 건물이 내려앉았고 인근 주택 창문과 차량도 온통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면서 주변에 있던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식당에 있던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빵 하는데 보니까 거기 여자도 있었거든. 여자는 공중으로 뜨더라고. 어제 저녁도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막 내 얘가 막 떠올라가지고.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도 LP가스가 폭발해 3명이 다치는 등 겨울로 접어들면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LP가스 사고는 모두 210여 건.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난방 등의 LP가스 사용이 급증하지만 누출될 경우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으면 전원을 켜는 것만으로도 폭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환기를 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자기기를 작동시키지 마시고 빗자루를 이용해서 정전기를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살살 쓸어서 올바른 환기 방법 숙지와 꾸준한 자가 점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눗물 같은 걸 이용해서 이음매 부분에 대해서 누출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1년에 1회 또는 시설에 따라서 이제 2년마다 정기 점검을 해. 법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가스 누설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스통에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완주군 용진읍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손편지와 함께 쌀 600kg을 읍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2008년부터 이어진 얼굴 없는 천사의 쌀 기부는 올해까지 모두 540포대, 9,600kg에 이릅니다. 편지에는 어려운 이들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용진읍이 됐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기부받은 쌀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안 내소사에 있는 동종이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고려 고종 때인 1222년 제작된 내소사 동종은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된 뒤 이번에 국보로 승격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내소사 동종이 한국 범종 제작 기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자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을 막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시행 중인 새 인사 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중등 인사 관리 기준을 개정해 전보 시행 직전 모든 학교에 신규 교사를 우선 배치했다며 교사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거나 기피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뒤 교육 환경 먼저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정원 외에 결혼이 발생한 학교에 경력 교사를 우선 배치하던 방식을 바꿔 신규 교사부터 배치하는 내용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설문과 공청회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오늘 전주 완주 상생협력 사업 9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옛 만경강 철교를 활용한 완주 전주 상생 보행로 조성을 비롯해 전주 완주 관광 명소를 오가는 버스 운영, 완주 공공 승마장,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전주 완주 상생 협력 사업은 교통, 문화, 교육 등 20개 분야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주관 운영사 변경이 위법하다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시정질문에서 협약서와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근거로 운영사 변경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지만 전주시는 법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운영사 변경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전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크립톤이 K 콘텐츠 육성을 위해 2028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8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전주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크립톤은 전주 K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국내 1호 창업 지원 기업인 크립톤이 전주 지역의 영화 산업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가 아파트 고층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40대 여성을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2일 저녁 전주시 삼천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베란다 밖으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홧김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높이나 던진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이 올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폭력행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7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5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의 절반가량이 20대였고 유형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이 가장 많았고 폭력과 도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눈 소식이 잦았던 성탄절 연휴와 다르게 오늘은 무난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진 만큼 조심해서 이동해야겠고요. 최근 대기가 정체된 탓에 내일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길었던 북극 한파가 물러나고 성탄절이었던 어제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영상 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없었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아침에 0도 안팎에서 출발해 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 안개가 짙은 가운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은 익산이 영하 3도, 군산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익산이 8도, 군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대부분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완주와 무주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주말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